우리나라가 3만 불, 그러니까 흔히 3만 불을 선진국의 경제적 기준을 했는데 1인당 3만 불 정도다라고 하면은 그게 2013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선진국이었다는 거죠. 한 10년 정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제 살아온 나이들 중에서 약 20%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55인데 한 40년 이상을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 살았다는 거죠. 흔히 개발도상국, 또 옛날에는 중진국이라고 표현을 썼고, 이런 나라에서 살다가 선진국이 하니까 뭔가 좀 오히려 저처럼 오래 산 사람들은 이게 감이 안 온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할 거예요. 가령 외국 여행을 가서 보면은 유럽에 가서 봐도 야, 참 문화가 참 멋있다, 세련됐다, 혹은 전통이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들은 들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특히 잘 산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탈리아에 가거나 아니면 뭐 영국에 가거나 우리나라보다 정말 잘 사네? 이런 느낌을 받나요? 아니면 미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보다 정말 엄청 잘 살아. 물론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뭐 연예인들이나 아주 고소득자들이나 개인 자가용 비행기도 이러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는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저는 그런 데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면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30대 정도가 될 때까지도 아파트는 부유층이 사는 시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건 바뀌었다. 이건 다 안 사시니까 대충 넘어가죠. 지금 우리는 선진국이 됐다. 근데 왜 불평등한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느냐인데, 방금 제가 선진국의 기준이 얼마라고 했죠? 3만 달러. 근데 이게 뭐냐면은 1인당 GNI의 정확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사람이 평균 얼마의 소득을 거두냐, 내 3만 달러를 건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돈으로 치면 지금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환율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구다. 우리 보통 가구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가구당으로 따지면 3명이 다 3만 달러를 버는 거예요. 그럼 한 가구가 얼마를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구당 인원이 2.5명이거든요. 그럼 2.5명이면은 한 7만 5천 달러 정도를 버는 거예요. 한 가구가 평균적으로. 그럼 7만 5천 달러면 1억 대 가요. 자, 근데 1억 달러 봐요, 우리가. 1억, 연봉 1억 되는 집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많지. 요 사이 이제 한 4, 5년 사이에 소득이 또 올라서 좀 더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연봉 1억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맞춰져야 되냐면 대기업의 부장. 그것도 모든 대기업 부장이 아니라 잘 나가는 대기업의 부장. 삼성이나 LG 이런 곳의 부장은 1억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딱 거기가 기준이 되죠. 그 정도 버는 사람인데 이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계 오류기도 한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1억 정도를 버는 집을 가구로 치면 전체의 한 19% 정도에 불과해요. 나머지 85%는 1억이 안 되는 거고, 나머지 85% 중에서도 약 15% 정도가 한 5천만 원 이상 정도의 수익을 벌어요. 연간. 그러면은 여기까지를 중산층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3만 불 정도인데, 실제 중간으로부터 보면은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중간은 얼마나 벌까요? 우리나라에서. 실제 중간이 버는 소득은 이 3만 불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우리 계산을 다시 해서 7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7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위소득, 즉
5천만 명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부터 제일 못 버는 사람까지 쭉 열세면 가운데 딱 2,500만 명 정도 되는 데가 얼마를 버느냐면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굉장히 크겠어요. 한 4천만 원 정도 되게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럴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저도 책 쓰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비교를 어디랑 해야 되냐면은,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랑 이제 버는 정도가 비슷한 나라들 비교를 해봤더니, 일단 다른 선진국들도 다 불평등해요. 저런 식으로 불평등한데 불평등한 정도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정도가 되고요. 불평등한 정도가. 근데 미국이나 영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불평등한 나라는 딱 두 개예요. 미국하고 영국. 그리고 나머지 서유럽의 대부분의 나라하고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들,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불평등한 정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럼 왜 저런 차이가 생겼을까? 네.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베처니즘이라는 거랑 레이버노믹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경제학 쪽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쉽게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기업의 활동에 최대한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무역에서도 무역 장벽 같은 거를 두지 않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조건을 굉장히 완화해서 고용과 해고를 좀 자유롭게 해주는 이런 정책을 미국과 영국이 한 20몇 년 동안 이제 쭉 펼쳐왔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대신에 서유럽은 그 전부터 사회민주당, 산인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좌파 정당들이 정권을 잡은 역사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지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힘이 굉장히 센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불평등한 정도 좀 덜하다. 우리나라는 저 중간쯤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불평등한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압축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들은 거의 100년 정도에 걸쳐서 한 성장을 우리나라는 한 3, 40년 만에 한 거예요. 성장하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100년에 걸쳐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이런 이걸 해결하는 노력도 이랬겠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꾸준히 이제 복지제도가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40년 전에 너무 가난해서 만의 이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복지 예산이 굉장히 적었고 지금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민주당 쪽 정권,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이쪽에서는 복지를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윤석열,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런 정부에서는 복지에서 별로 안 늘어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21세기 들어서 지난 20년 동안은 거의 매년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비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워낙 우리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OECD 전체 평균의 절반밖에 안 돼요. 복지 예산이. 즉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속도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른데 이 빠른 속도를 가지고 앞서서 선진국들이 만들었던 복지 예산 정도를 따라잡기에는 아직도 한참 남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이라는 얘기 대충 넘어갔어요. 다들 살고 있는데 뭐 지금 선진국인 걸 누누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이 정도로 못 살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10분위로 나눈 거 아시죠? 제일 소득이 낮은 분위가 10개로 나는데 1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나뉘냐면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노동을 해서 버느냐, 아니면 노동을 하지 않느냐. 정확하게 다른 사람한테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누거든요.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은 이 1분위 중에서도 노동자가 아닌 쪽이에요. 그럼 이쪽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를 버냐면 100만 원을 못 벌어요. 해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한 달에 6, 70만 원 정도 벌어요. 우리나라의 5% 가까운 쪽이 그 정도로 벌어요. 5%가 조금 안 되니까 4%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 중에 한 3.5% 정도가 한 달 수입이 한 6, 7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6, 70만 원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정부 지원금이에요. 그 생계비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 생계비로 지원되는 돈이 대부분이고, 실제 소득은 20만 원 정도가 자기가 푼 돈. 그럼 누가 그렇게 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70세 이상의 노인 가구들. 이미 이제 노동력을 거의 상실했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일하냐면 이 사람들은 그 주민센터 같은 데 보면은 주민센터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앞에 보면 이제 등교시나 학교 시간에 일하시는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보면 동네 공원 같은 데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2-3시간 정도 일하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 일자리 마련해서. 그럼 이거 가지고 버는 게 한 20만 원 되는 거죠. 또는 폐지 주워서 파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농촌에 가면 또 더 이상 농사를 못 짓는데 노인분들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장애인 가구. 이런 식의 가구들이 한 4%에서 5% 정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분들은 6, 70만 원대. 그 다음에 1분위에서 그래도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의 평균 소득은 100한 2, 3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도 지원금이 한 반이에요. 그럼 실제 이분들도 한 달에 얼마 버냐면 한 5, 60만 원 버는 거거든요. 누구냐? 역시 마찬가지. 장애인. 가장이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들의 직장을 다닐 수 없고, 그런데 정부 지원금 받는 걸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어떻게든 일을 조금씩 하는데, 그 일이 하루 8시간씩 정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 아까 얘기했던 고령 가구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가구. 그래서 여기 1분위는 가구주의 나이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60몇 세 평균 나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고졸이 안 되는 학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정규직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1분위를 차지합니다. 2분위가 조금 나은데 여기도 한 100만 원 조금 더 넘어가는 정도예요. 150만 원이 채 안 되는 평균을 내고 이런 정도고, 3분위까지 가면 200만 원 정도가 돼요. 한 달 수입. 그러니까 3분위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전체 30%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30%가 가구 하나의 수입이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냐면, 도시라면은 이런 사람들이 전셋집에 살 리는 별로 없겠죠. 전세 보증금이 없어.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 전세로
집을 얻으려면 아무리 안 돼도 한 1억 정도 이상은 돼야지 제일 허름한 이제 다가구 주택에 전세가 들어갈 수 있을 거거든요. 빌라 정도만 돼도 전세가 되려면 2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 수익을 가는데 그런데 들어갈 리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한 달 월세로 대부분 얼마를 내냐면 4, 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한 가구니까 방 한 칸에 살 수는 없을 거고, 방이 적어도 2칸 정도는 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좀 낡고 가격이 낮은 월세를 받는 집도 4, 50만 원은 되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 정도 버는데도 50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나머지 150만 원이 나는 거예요. 이 150만 원 가지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저축을 해요. 무슨 저축을 하냐면 장래를 위한 저축, 나중에 노후를 위한 저축이 아니라 월세집도 보증금이잖아요. 이 월세 보증금을 올리는 용도의 저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 2억짜리 집이라고 하면, 전세로 2억이면 한 2년 정도 지나서 1,0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1,000만 원 정도를 2년 뒤에 보증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뒤에 1,000만 원을 내려면 매달 50만 원씩 저축을 해야 돼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집들은 그 정도 보증금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저축할 수 있는 여지도 그 정도도 안 돼요. 1, 2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겠죠. 그럼 1, 20만 원에서 저축한 걸 가지고 한 2년 버티면은 한 3, 400만 원, 많은 분은 500만 원까지 정도도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그 정도 보증금 올려주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자기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거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달라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한 명이 다 되겠다 하면은 애 밑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되게 힘들 정도의 비용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30%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나머지 30%는 월 소득이 한 600만 원, 600만 원 정도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최소가 600만 원이죠. 평균 자본은 한 1억 이상 되는 이런 사람들이 남의 30%를 차지하고, 이 중간쯤 되는 곳에 나머지 한 40%가 우리나라 인구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300만 원 정도가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달에 300만 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세를 들어가려면은 최소한 300만 원 이하로 벌면은 전세를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저축을 해도. 20대 때부터 가령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전세 보증금을 1억 정도 마련해야 되겠다. 최소한 1억 생각하면 1억을 마련하려면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씩 저축을 해서 10년 가까이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35까지, 대학 나와서 25에서 35까지 한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하려면은 200만 원 정도 벌어서는 답이 안 나오죠. 자기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살지 않는다고 해요. 군집에 얹혀 살면서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이 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한 200에서 300 사이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도 받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버팁니다. 그 다음에 400에서 450 사이가 또 하나의 한계 지점이에요. 내가 400에서 450 정도를 벌기 시작해요. 이렇게 한 10년 정도 벌면은 그래도 1억 이상 정도 벌 수 있고, 여기에 부모의 지원이 한 몇천만 원 오고, 그 다음에 생애 첫 주택 대출 이런 걸 좀 받고 하면은 아파트는 도저히 못 받고요. 그래도 아파트는 안 되고 빌라 정도는 이렇게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대출을 끼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빌라지만. 물론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것보다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으로 가면은 월급도 더 내려가요.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는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으로 했을 때가 지방에 비해서 월급이 한 2, 30만 원 정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에 살려고 하는 거고 또는 서울 주변에 살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의 조건들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다못해 빌라라도 자기 집을 한 40대 정도까지라도 살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은 부부가 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한 400에서 500 정도를 벌었지. 일해야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은 부모님이 되게 필수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면 특히 더 하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강남 정도는 꿈도 아니고 이제 조금 많이 떨어져요. 저희 강서구, 강동구 또는 저기 강북구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값이 싼데 거기도 7, 8억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출 한 2억 정도 끼고 살려고 하더라도 내가 5억은 있어야 되는데 한 달에 얼마를 적으면 5억이 될까요? 20년 동안 한 달에 한 250씩 정도 해야 돼요. 200 정도씩. 내가 만약에 300만 원 버는 집이면은 200씩 저축할 수 있을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 부모가 1, 2억 정도를 증여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에 가깝고 부모가 1, 2억 정도를 증여해줘도 나랑 그 다음에 둘이 같이 산다고 할 경우에 둘의 수입이 한 5, 600 이상이 돼야지 40대에서 45세 사이에 아파트 한 채, 그것도 이제 변두리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 시내에 아파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전체 15%가 안 돼요. 굉장히 적어요. 이런데 이제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착시 현상이 대충 다 아파트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정도가 이제 빈곤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빈곤이 이제 일정하게는 부모의 소득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건데요. 굉장히 간단한 확률인데 이거는 확률이니까 개개인의 잘못이나 또는 노력 이런 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가령 우리나라 전체 1% 이내에 드는 부자들은 자산이 100억 가까이 돼요. 그럼 이 100억 가까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녀를 요새 많이 안 낳잖아요. 자녀 한 명에게 한 20억 정도로 물려줍니다. 자산을. 그러면은 보통 이 자산이 20억이 그냥 현금으로 딱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점포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통 수익을 어느 정도로 치냐면 2%에서 3% 정도 자산 소득을 1년 동안. 그러면은 2%에 3%면 얼마가 되냐면 4, 5천만 원 돼요. 20억의 자산을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연소득이. 그럼 이미 전체 30% 이상인 거죠. 만약에 자녀가 50억 정도의 자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럼 이제 연소득이 1억이 되는 거예요. 2%만 쳐도. 그럼 이미 이 사람들은 10%대 부자가 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해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리치라고 얘기하죠. 20대 프로세 끌고 다니고 이럴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디 크게 직업에 구애 안 받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또 공부도 잘해요. 다른 건 아니고. 근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사교육도 잘 받고 외국에도 가서 어학연수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조건이 좋아요. 만약 사업을 하고 싶고. 근데 아버지가 잘 살잖아요. 그럼 잘 사는 사람들이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해서 내가 아버지 도움으로 20대 때 청담동에 고깃집을 오픈을 해요. 물론 자기도 노력을 했겠죠. 가서 요리도 하고 요리도 했겠지만 어쨌건 했는데
처음에 누군가가 와서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미 유명한 사람이고 자산이 있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 다 돈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친구들 다 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청담동 와서 한 끼 먹는데 아마 3, 40만 원 되고 툭툭 와서 먹고 가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진입이 쉬운 거죠. 그런데 내 친구들이라고 해봤자 한 달 용돈이 겨우 해봤자 2, 30만 원 되는 뿐이고, 근데 아버지도 뭐 어디 조그만 중소기업의 부장님인데 이런데 내가 고깃집을 그런 데도 오픈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픈할 돈도 없거든요. 오픈을 해도 내 주변의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람들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처음에 6개월을 버티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식의 조건들 때문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어쨌건 이런 분들은 자기 학력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부모 재산 가지고도 이미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나서 시작한 거니까. 그러니까 야구 경기로 치면 3루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 3루 중간쯤 와 있는데 다음 타자가 외야 플라이를 쳐준 정도 여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래에 아까 얘기했던 부모의 소득이 연간 한 6, 7천에서 1억 5천 정도 사이가 돼요. 아버지가 꽤 사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리고 이 정도 살면은 돈 걱정 크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돈은 크게 없죠. 많이 물려줘봤자 한 4, 5억 정도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것 가지고 자녀가 룰루랄라 살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환경에서 누리던 이런 조건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고등학교도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서강대 같은 명문대로 오는 거죠. 명문대로 오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 좀 뒤에 얘기를 드리고, 어쨌든 명문대를 가려고 노력을 해요. 실제로 결과가 나옵니다. 외고, 자사고, 과고 이런 데들부터 비롯해서 강남 상구의 사립고등학교 등등 또는 지방에서의 비평준화 지역에 굉장히 잘 공부 잘하는 학교, 이런 데들을 포함해서 아까 얘기했던 3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중상층이 여기에 속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이런 명문대를 진학하는 비율이 70%가 됩니다. 명문대 전체. 의대 정도가 되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의대는 부모의 연봉이 1억 이상인 친구들이 70%예요. 그럼 왜 꼭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명문대를 가려고 하냐 하면은 그것도 노건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학할 때 한 해 신입생이 동년배가 같은 나이 또래가 어느 정도 되냐면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은 한 해에 30만 명 정도가 태어나서 사회에 진출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3만 명 정도예요. 여기서 좋은 일자리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건 첫 월급이 400만 원 정도 되는 자리, 대졸 초임이 400만 원 정도 되는 자리, 그 이상 되는 자리들이 3만 개 정도가 돼요. 딱 10%잖아요. 그런데 명문대의 신입생이 딱 60% 정도를 차지해요. 3만 명 정도 하죠. 여기서 이제 뭐 10개 대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개 대학에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의대, 약대, 교대, 뭐 이런 데들, 한의대, 그 다음에 뭐 지방의 그 과학 중점대학들 있잖아요. 카이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유니스트라든지, 뭐 이런 데들 쭉 포함한 건데, 이걸 다 합치면은 3만 명이 누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명문 대기업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명문대 출신들이 한 8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30% 소득 수준에서도 한 10% 내외만 명문대를 가니까 그 자녀들 중에 30%에 탈락. 그 다음에 명문대에 가도 그 중에서도 한 80% 정도만 그런 일자리를 찾으니까 나머지 20%는 탈락을 하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명문대를 가서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가지는 친구들이 주로 누구의 자녀들이냐면 소득 수준이 높은 부모의 자녀들이 됩니다. 반면 나머지 70%는 어떻게 되냐면은 좋은 일자리로 가는 비율이 좋은 일자리 전체의 20%인데 이 나머지 70% 전체를 보면 이 70% 전체의 20%가 안 되는 거죠.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들은 어디로 가요? 중소기업으로 일단 가겠죠.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가는 거. 또는 대기업의 정규직이긴 한데 생산직,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친구들이 나머지 한 20%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또 30%를 구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대졸 초임이 한 250에서 300은 돼요. 그리고 안정적인 시즌에서 정규직이니까. 그러니까 이 30%는 쭉 계속 뭐가 되냐면은 나이가 들으면은 경력을 인정해요. 커리어를 인정받고 그래서 계속 월급이 올라가요. 그래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이 되면 월급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정도를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초임이 평균 2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때 200은 300 받는 사람하고 지금 1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큰 격차가 나요. 하나는 우리가 써야 되는 문제예요. 생활비 갖고. 이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를 저금을 하게 되는데 이 저금 액수는 두 배 차이가 나요. 200하고 300. 200하고 300은 2대 3이니까 1대 1.5 차이밖에 안 되는데 받는 돈은 저축액으로 보면 1대 2의 차이가 나요. 이게 첫 번째 큰 차이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40대, 50대로 가면 누적이 되니까 굉장히 커지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40대가 되면은 급여액의 차이가 더 커져요. 아까 제가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2대, 3대 4잖아요. 근데 이게 40대 후반이 되면은 200만 원 받던 사람들은 많이 받아도 300만 원밖에 안 받아요. 근데 300만 원 받던 사람들은 450에서 500 사이를 받고 400만 원 받던 사람들은 7, 800을 받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급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기업은 급여의 인상폭이 커지고 나이가 들게 되면서 중소기업이 이게 적고 그런데 중소기업 정규직도 안 된 사람들은 경력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가 거의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40대 후반 50대가 되면은 처음에 아래쪽 60, 70%랑 최상층의 15%는 20대 때는 1대 2였는데 급여의 차이가 이때가 되면 1대 3, 1대 4가 되나요? 이게 누적이 되고 돈이 저축액도 누적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완전히 언제가 되면 확 차이가 나냐면 은퇴를 하려면 되면 완전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인 게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자살률 1위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50대 이상 자살률이 높아서 그러니까 사망 원인 중 자살이 1위인 거는 10대하고 20대인데 이때는 왜 1위냐면은 죽질 않아서 다른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는 자살 말고는 질병, 범죄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사고에 의한 거잖아요. 근데 사고에 의한 사망은 전체 사망에서 크게 안 차지해요. 질병에 의한 사망이 가장 중요한 건데 10대나 20대 때는 질병이 잘 안 걸리니까 별로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되면 이게 2배, 3배씩 높아져요. 질병에서. 그래서 자살에 의한 사망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살이 이제 2위로 내려앉고 3위로 내려앉는 건데 실제로 인구 10만 명의 자살 비율을 보면 어떻게 되면 쭉 올라갑니다. 10대가 가장 낮아요. 20대가 더 높아지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더 높아지는데 이유가 뭐냐? 20대 때 가난한 거는 버틸만 한데 50대 이상에서 가난한 놈은 버티기가 되게 힘들어요. 앞날에 대한 희망도 별로 없잖아요.
이미 50대인데 내가 지금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이 힘든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별로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서 그래서 실제로 50대보다 60대가 더 자살이 많이 하고 60대보다 70대가 더 자살이 많이 해요. 그리고 60대 이상 자살 원인이 가장 높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위소득 말씀드렸잖아. 1위부터 5천등까지 되는 절반이 되는 게 중위소득이다. 저 중위소득의 반을 상대의 빈곤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의 절반이면 1,5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1,500만 원 벌면은 절대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 아래에 속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평균 17%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OECD 평균보다 높은 건데요. OECD 평균은 11%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17%인데 이게 노인으로 가면 몇 퍼센트가 되냐면 70%가 돼요. 즉 70%의 노인이 1,5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건데 여기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아까 300인 이상이 비결이라고 했잖아. 좋은 직장이라고. 50대 때 이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은 70대 조사를 해보면 아무도 상대 비교층이 없어요. 즉 아까 얘기했던 10대, 20대 때 200 정도를 벌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50대, 60대, 70대가 되면은 다 상대 빈곤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전체적인 빈곤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다른 얘기해보면 불평등이 이렇게 이제 계층간 불평등도 있지만 집단간 불평등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장애인도 있고 지방도 있고 있는데 오늘은 여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대학에 입학할 때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의 절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명, 3명 대학 가면 2명은 남자고 1명은 여자였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남녀 비율이 같아졌고 그 다음에 2010년 정도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4% 정도 진학률이 됩니다.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남녀차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성이 더 대학을 많이 가니까. 근데 사실은 허수도 있어요, 여기에. 뭐가 허수냐면, 여자가 남자보다 4% 진학을 더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대학을. 그런데 4년제 정규대학은 여성이 남성보다 4% 더 해요. 8%의 격차가 나요. 왜 이런 격차가 나냐? 방통대라고 아시나요?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경우에 방통대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여기는. 내가 공부를 좀 못하면 지방대를 갈 수도 있고 전문대를 갈 수도 있지만 방통대 갈 생각은 안 해요. 방통대는 대부분 직장에 다니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통대가 굉장히 인원이 많은데 방통대 중에 3분의 2가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4, 5천 차이가 나요. 남녀 비율이. 그래 두 번째로 사이버대. 여기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이버대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한양대 사이버대, 무슨 경희대 사이버대, 무슨 사이버대 풍부대가 아닌데 여기도 여자가 3분의 1. 결국 여자 진학률이 3%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는 인원에서 그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학을 못 갔다가 나중에 직장을 다니면 또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그냥 주부로 있으면서 사이버대나 방통대를 가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고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바로 대학을 가는 경우에는 여전히 남자가 여자보다 한 4% 정도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이 정도 차이는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줄어든 거죠. 이 자체로는. 그런데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면 아까 얘기했던 좋은 일자리, 3만 개 정도 됩니다. 이 3만 개 되는 좋은 일자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대기업이에요. 아까 얘기한 3만 개는 그 대기업 말고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도 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사, 그 다음에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이런 식의 전문직들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요새 로스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데들을 다 포함하는 게 3만 개인데 그 중에서 2만 개 정도가 대기업이에요. 근데 대기업 일자리는 70% 정도가 남자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아까 4% 정도 차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비슷하게 졸업한다면은 명문대를 졸업하는 친구들도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물론 이공계통은 남자가 좀 더 많긴 하지만은 비슷한데 실제로 대기업은 남자를 더 많이 보고 70%. 그런데 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들어가기 되게 힘드니까 굉장히 공정한 건반사 들어가는 요새 굉장히 유행인데 시험 가서 들어가야 돼요. 시험 성적 좋으면 무조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그 다음에 임용고시, 변리사, 로스쿨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사는 원래 여성이 좀 더 셌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예요. 쉽게 해서 30만 명이 3만 개 일자리 보고 싸우는 건데 대학생으로 치자면 좋은 일자리. 여기서 남녀가 가리지 않고 피타지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이 2만 명 정도를 뽑는데 그 중에서 한 13,000, 4,000명 정도를 남성을 뽑는다고 해도 남성 전체가 15만 명 정도 되는데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쳐도. 그럼 나머지 좋은 일자리 한 10,000개 정도를 놔두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가지자. 그러니까 20대 중반까지만 놓고 보면은 남녀 간의 차별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만 보면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또 표현이 되냐면은 임금으로 나타나요.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20대 초반에도 있고 20대 후반에도 있습니다. 근데 20대 후반에 나타난 남녀 간의 임금 격차의 첫 번째는 뭐냐면 대기업 일자리를 남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생산직 일자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무직으로 못 가면 생산직을 가야 되잖아요. 생산직도 꽤 많이 있고 그런데 서비스직은 남녀 간 임금 격차가 거의 없어요. 근데 생산직은 임금 격차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면 그 임금이 높아요. 정유 공장에서 일하면 임금이 높고 조선소에도 일하면 임금이 높아요. 화학 공장은 임금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의류 공장 이런 데는 더 낮아요. 같은 생산직이라.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 조선 이런 중공업 쪽은 생산직도 남성을 선호하고 여성은 주로 의류나 석유 같은 경공업 쪽을 많이 가다 보니까 임금격차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임금격차가 이게 한 40만 원 정도 차잖아요. 20대 후반과 남녀간에. 그런데 30대 후반이 되면은 이 임금격차가 100만 원 가까이 커져요. 왜 커지냐면은 이제 대기업이나 좋은 일자리가 한 여성들 중에서 일부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임신을 하고 육아를 하기 위해서 빠져나오는데 보통 요새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하지만 40대 초중반 정도 돼서 결혼하는 여성들이 꽤 많으니까 그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는 나이가 30대 후반 정도 되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나오니까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 여성들이 이렇게 되면 임금격차가 커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피크의 차이예요. 남자는 20대 때부터 평균 임금이 쭉 올라가서 언제 피크가 되냐면 50대 초반에 피크가 됩니다. 50대 초반쯤 되면 남성의 평균 소득은 500만 원대 후반이 돼요. 여성은 언제 되냐면 조금 낮죠. 남성보다. 낮다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내려가요. 아까 30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임신, 육아, 출산이 된다고 했잖아요.
30대 후반이 최고가 돼요. 이때 여성의 임금은 300만 원대가 되고 남성의 임금도 300만 원대인데 300만 원, 370, 80이 되고 여기 31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요때 또 격차가 이렇게 나왔지만은 요때가 그래도 여성 피크예요. 40대가 되기 시작하면 여성은 다시 200대로 내려가요. 평균 임금이. 남성은 400대로 올라가고. 그러면 남녀가 임금 격차가 150만 원 가까이 나고 50대 후반이 되면 200만 원 이상의 격차가 생기는 거죠. 저게 뭘 의미하느냐? 노인 때는 여자가 더 가난해지고. 그 실제로 보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까 노인 빈곤율이 70%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 빈곤해질 거고 당연히 돈을 못 벌 거니까. 그 다음에 여성은 더 가난해져요. 그래서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40%가 넘어요. 70대가 되면. 이러한 조건들이. 근데 20대 때는 저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성들 중에 일부가 역차별 아니냐, 무슨 이게 공정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딱 봐서 뒤에 거를 비교해 보면 남녀 간의 격차라는 게 무지막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성 노인의 자살률이 남성 노인의 자살률보다 피크하지 못하죠. 원래 자살률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보다 2배 가까이 되거든요. 여자가 자기 자살을 안 해요. 2배쯤 되는데 우리나라 70대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 자살률의 75%까지 올라가요. 그만큼 힘들게 사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의 것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이라는 게 20대 때는 굉장히 작은 차이로 시작을 하는데 전체로 보면 20대 차이가 작다는 게 아니라 전체로 작은 차이로 시작하는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커가면서 40대, 50대가 되면 저게 되는 저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30대 중반쯤에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그럼 아이가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입시에 시달리고 이럴 때가 언제가 되냐면 4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 부모 나이가 이때 이제 본격적인 입시를 하게 될 건데 이때 어떤 쪽은 1억 가까운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쓰는 거는 그냥 쓰는 거죠. 그 3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다라고 치면은 사교육을 하더라도 똑같은 사교육을 하더라도 이 아이에 맞추는 이제 한 서너 명 정도가 하는 그룹과외라든가 아니면 국과외 같은 걸 시킬 수도 있고 어학연수도 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300에서 400 정도 되는 사람, 이 전체 한 40%에서 50% 정도 되고 이 사람들은 한 달에 자녀 밑으로 쓸 수 있는 돈이 50만 원 정도 이하예요. 여러분들도 다 학원 다녀보셨으니까 알겠죠. 광원별로 다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조그만 소그룹이네들 한 달에 한 10명씩 들어가는 이런 학원 종합반 정도로 다니는 게 최선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자녀가 2명이면 그것도 거의 힘들어지는 저렇게 되면은 저 사교육의 차이가 당연히 이제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학력 격차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중에 70%가 누구냐면은 고졸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좀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는 다 대학에 있으니까 다 대학을 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나이 또래의 30%가 고졸이거든요. 이 30%가 전체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왜 비정규직 70%밖에 차지하지 않느냐? 나머지 30%의 비정규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대학교 강사, 보통 시간 강사라고 얘기하면서 연구교수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고졸을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연구소에서도 촉박 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간제 연구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교적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득이 좀 괜찮아요. 이런 데가 나머지 30%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70%가 고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과정들을 차지하고 있다.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통계로 확인해 보자라고 쓴 게 이 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인데, 사실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들긴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복지 예산이 늘리는 걸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가령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도 월 한 100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지원을 해서 최소한의 먹고 사는 건 유지할 수 있도록 하죠.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 선진국으로 비교를 하자면,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보다 실업률이 낮은 나라는 요 사이의 미국 정도밖에 없어요. 원래는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실업률이 높았는데 요새 미국이 한 4, 5년 정도 경기가 좋은,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어쨌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기가 좀 좋다 보니까 실업률이 낮은, 우리나라도 보통 3%에서 4%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정도 실업률이면은 실업률이 낮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실업률 얘기가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던 나쁜 일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200만 원 벌고 이런 정도 사이의 일자리면은 그 일자리를 나와서 일을 해도 희망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열심히 일하면 좀 나중에라도 소득이, 지금 당장은 큰 소득을 벌지 못해도 내가 경력에서 쭉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하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득이 계속 높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일자리들. 그러니까 희망이 별로 없죠.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데 말고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데 그런 일자리가 없어. 그래서 청년 시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다못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알바하는 식으로 콩팔이라도 하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콩팔이 하는 거 당장에 100만 원, 50만 원 수익이 생기겠지만 그거 한 10년 하면 그 경력 인정받아서 한 300만 원 벌고 이런다고 하겠죠. 근데 10년 뒤에 300만 원 벌 수 있을까요? 콩팔이만 계속해서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계속 알바밖에 안 돼요. 이런 식의 일자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가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 문제도 사실은 여성 문제의 핵심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10년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단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잖아요. 애를 낳고 경력이 단절되거나 아니면 애를 포기하거나. 그럼 애 포기하면 저런 이기적인 놈, 이런 경우가 있고, 애를 낳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있으면은 사람들을 못 봐. 이런 식의 조건, 두 조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의 여성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머지는 다 빼고 생각해보자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는 게 여성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건데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여선생님들 중에 임신하신 분들 나중에 출산하고 들어오는 거 문제가 있죠. 돼요. 어디까지 되려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란 공무원은 요 사회 같은 게 육아휴직이 거의 굉장히 자유롭게 돼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대기업도 그래도 보이지 않는 압력은 있지만은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직장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여기는 3만 명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전체 여성 중에 10%만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아래쪽은 어떠냐면은 출산 휴가 한 달 정도 내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지만 육아휴직을 1년 한다? 엄청 눈치가 보이게 되고 퇴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를 잘 기르고 싶은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런 직장에서의 눈치 때문에 아니라 왜냐하면 이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내려오면은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 노동법에 의한 제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줄어들어요. 사업주가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런 여지들이. 그래서 이 밑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달려있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한 6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내가 하고, 그럼 남편이 또 6개월 육아휴직을 해서 서로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하면서 한 사람이 경력이 단절되는 걸 최소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남자가 육아휴직 내는 게 쉽지 않아서, 이것도 물론 공무원이나 교사나 대기업은 그나마 되는데 그 아래쪽에 이게 안 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한 1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돌봄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돌봄 노동의 사회적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은 게 세 번째 문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출산율이 지금 0.8%라고 하는데 더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있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면. 통계로 그런 것이 있다는 확인하는 거예요, 자체가. 그렇죠. 제가 대안을 내기에는 물론 뒤에 조금 쓰긴 했지만 대안은 워낙 복잡해요.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을 한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게 과연 합당하나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논란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몰라야 되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거냐 대한 문제. 이게 이제 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산소득의 문제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금을 누진제를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 이거를 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통계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되게 힘든 부분이라서 이 책에서 다 얘기를 못했죠. 예. 그 불평하는 문제에 시작하시게 된 뭐 계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제가 일단은 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졸업 못하고 학생운동만 한 4년 하다가 뒤에 울산 가서 한 6년 정도 노동운동하고 나서 그래도 이쪽으로 관심이 있었죠. 관심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계속 과학책만 썼고 그러다가 이제 좀 이 사회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물론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논문과 학술서로 나오지 대중서로 그것이 나오는 모습을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학술서들을 읽다가 과학자들이 논문을 쓴 거를 이제 다시 모아서 과학 대중서를 쓰는 것처럼 코스모스처럼 이런 사회과 특히나 노동과 불평등 문제에 관해서도 많이들 나오는데 다 학술서인 거예요. 이거를 좀 대중서의 형식으로 누군가는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누군가는 쓰겠지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쓰고 있어서 네,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옛날보다 훨씬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저기 찾아보면 그것도 선진국이 한 면모죠.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아무나 얘기하면